개발하신 만성 통증을 우리가 알 수 설명하는? 있는 네네.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느껴봐요. 따뜻하게. 네네. 뜨거워요? 이상해. 네네. 네. 차가워서 뭔가 이상해. 네네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힐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통증 현상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통증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통증학회가 어떤 학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통증이 이제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들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이 치료법으로 통증을 다룰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에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경외과만큼 이제 주사부터 수술까지 다 다루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통증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저도 뭐 두통을 좀 달고 사는 편이긴 한데 이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이제 통증이 왜 심어져 있느냐? 생존을 위한 방어 장치인 거죠. 이 통증이라는 거는. 예. 그리고 안타깝지만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이제 통증을 느끼는 어떤 메커니즘이 이 몸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이분인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정작 이제 그분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불에 데워도 몰라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럴 이제 수 애들 같은 경우는 밥 먹다 보면 입술 깨물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혀도 깨물 수가 있고. 네네. 근데 그분들은 깨물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피곤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면은 입술이 다 뭉그러져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혀가 짧아져 있는 분도 있고 팔다리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네. 통증이라는 게 불편은 하지만 네네.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인 거죠. 생존을 위해서 탑재된 기능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낫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만성 통증 환자들도 꽤 많은데 네. 이 만성 통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 연필 깎다가 칼에 베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죠. 네, 그게 이제 급성 통증인 거고, 급성 통증은 사실 아프긴 해도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게 되게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이제 상처가 나오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제 조직 손상이 이미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이제 통증을 계속 가지시는 아픈 분들이 있어요. 거예요? 제일 심각한 형태가 복합 부위 통증 증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팔이 한번 부러졌단 말이죠. 팔은 다 나았어요. 근데 이제 그 팔이 부러진 뒤로 그 팔에 스치기만 해도 막 심한 너무 통증이 아파요. 있는. 그리고 이제 밤에 갑자기 통증이 시작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제 쩔쩔매는 상황. 그런 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MRI, 뭐 신경전도 검사, 피 검사 이런 걸 해봐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손상은 이미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조직이 다 나았는데 이상이 없는데도 왜 통증을 느끼는 건지. 그러니까. 조직이 손상되면은 신경을 따라 척수를 따라 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통증이 만성화될 때 우리가 뭔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척수나 뇌에 어떤 변화를 줬다 이거죠. 지금의 MRI나 어떤 CT나 근전도로는 잘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뭔가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만성 통증 이게 참 이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우리 교수님 그래서 우리 직접 만성 통증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작은 도구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일단 만든 건데 진짜요? 제가 이제 상계청 가서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우리 교수님 개발하신 만성 통증을 우리가 알 수 설명하는?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다. 와. 요 막대는 20도, 네. 요 막대는 40도, 요 막대는 20도, 40도, 20도, 4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가 돼 있고요. 네네. 이 손을 이렇게 올려놓는다. 네. 그 제가 느껴봐요. 따뜻하게. 네네. 아, 뜨거워요? 이상해. 네네. 네.
차가워서 뭔가 뜨거워. 이상해. 네네네. 네. 잠깐만 차가운 느낌인데 뜨거워. 네. 아이고. 희한하다. 20도는 약간 차가운 거고 40도는 약간 따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손을 대보면 뭔가 굉장히 불쾌한 맞아요. 예, 통증스러움이 느껴진단 말이죠. 내 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만성 통증 환자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통증 현상은 여기 없어요. 근데 이제 뇌는 통증으로 느꼈단 말이죠. 그 만성 통증도 우리 몸에 큰 이상은 없지만 이게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뇌의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럼 만성 통증인 경우에 뇌를 치료하는 건 네네. 어떻습니까? 네. 간혹 이제 저희가 심각한 통증 환자들에서 뇌를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상회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 뇌에 그 부위를 고주파나 또는 이제 집속 초음파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대상회를 그 일부를 이제 이렇게 찢어서 그걸 파괴하고 나면은 통증을 못 느껴요. 네. 와. 근데 어쨌든 뇌는 중요한 조직이니까 그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걸 하지는 않고 이제 만성 통증, 또 이제 난치성 통증 환자들은 이제 간혹 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치료법들이 있나요? 네, 그 외에도 신경외과에서 주로 하는 치료가 뇌의 그 통증하고 연관된 피질 부위에 그 전극판 같은 걸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미세 전류를 흘려가지고 통증이 이제 억제되도록 만드는 그런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 표면에다가 또 미세 전류를 흘려가지고 그 통증을 억제하는 척수 신경 자극술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전류가 어떻게 통증을 네. 감소시키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미세 전류가 이 어떤 통증 신호를 교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핸드폰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핸드폰 신호를 이제 교란하는 어떤 신호를 발생시키면 핸드폰이 이제 차단되듯이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통증이 전달되는 어떤 관문을 탁 닫아버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과연 이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좀 방법이 있습니까? 팁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통증과 관련된 게 이제 신체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정신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예. 몸은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내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데 그걸 좀 방치하고 그걸 좀 치료를 소홀히 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오래도록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통증에 민감한 상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만성 통증에 잘 시달린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만 잘 관리하실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정신도 잘 관리를 하셔야 만성 통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재 만성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여러 병원을 다녀도 사실 속 시원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낫지 않아서 이제 괴로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만성 통증 환자분들이 혼자가 아니다. 그걸 잘 이해하는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이 같이 있다. 함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또 요거 가지고 중요한 거라면서 가져왔는데 이거 뭐 비계 아니에요? 이거 베개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져오셨는지. 오늘의 주제는 산통에 맞먹는 허리 통증이죠. 압박골절입니다. 신경에 관련돼서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 다루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통증학회 홍보위원을 모시고 압박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통과 맞먹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 압박골절로 이 내원한 환자들의 증상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압박골절 환자를 오면 벌써 외래에서 벌써 시끌시끌해요. 환자들이 아프다고? 네, 아파가지고 아이고 밖에서 시끌시끌거리면 야 이거 빨리 MRI라도 먼저 좀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이 압박골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생기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갈비뼈 있는 곳이 갈비뼈 12번이기 있는데. 때문에 이 오. 갈비뼈 끝 부위 이쪽이 제일 많이 오. 생각보다 위에. 그럼 네. 환자분이 어떻게 환자분이 옆구리가 아프다고 옆구리가 하고 아.
허리 등이 아프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 등이는 진짜. 등이 아프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네. 살짝만 톡톡 쳐도 굉장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제 의사분들이 쓰는 진단명은 따로 있다고. 예, 압박골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쿰멜시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쿰멜시병은 1891년 독일 외과 의사인 헤르만 쿰멜이 처음 기술한 병으로 가벼운 외상 이후 척추뼈가 괴사 및 붕괴되면서 척추뼈 안에 가스가 차거나 빈 공간이 생긴 거를 쿰멜시 병이라고 합니다. 화살표가 된 부위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된 곳이 빈 공간입니다. 척추뼈에 무혈성 괴사가 있어가지고 뼈가 비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보조기만 차고 그냥 지켜보자고 하는데 쿰멜시병을 놓치게 되면 뼈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자꾸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꼭 시멘트 그때는 치료를. 치료를 해서 더 무너지는 거를 막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시멘트가 좀 특이하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압박골절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장비가 만만치 않게 많네요. 네, 이게 바로 의료용 시멘트로요. 오레온 시멘트요. 이게 제가 직접 수술방에서 바로 하는 건데요. 저 가위 만져봐도 돼요? 예. 자, 압박골절에 쓰이는 완전히 시멘트. 그냥 밀가루랑 나도 비슷한 한번 해볼까? 느낌인데? 근데 손에 그 남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와. 이렇게 이거 뭐예요? 자, 이 액체를 넣어야 아, 시멘트가 됩니다. 이 정도 반죽에. 넣고 이렇게 어머 진짜 시멘트하고 똑같아. 진짜 시멘트네. 부어요?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우, 나 떨리는데? 네, 잠깐만. 살살살 부어주세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뼈 시멘트를 우리가 믹스를 해가지고요. 네. 저희 의사가 이제 정성스럽게 곱게 믹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압박골절에다가 네. 시멘트를 살살살 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묽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묽은 물을 시멘트를 넣고 들어가서 이게 30분에서 1시간이면 이제 완벽하게 굳어? 굳습니다. 시간이 경과됐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오, 이게 많이 이제 굳었네요. 진짜. 이제 진짜. 더 이상 이렇게 진짜. 힘을 줘도 이제는 더 이상 잘 안 오, 나오고 이게 굳었다는 진짜. 거를 의미를 하고요. 이게 이제 한 10분 몸 안에 됐잖아요. 들어가서 땀. 이렇게 그러니까 시멘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처럼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를 넣다가 시멘트가 빠져나와가지고 아이고.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흰색 지금 올라간 저게, 모습이군요. 이게 더 묽게 돼서 혹시 잘못해서 폐까지 올라가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시술 동의서에 항상 쓰는 겁니다. 되게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시술이네요. 얼마나 부서졌는지 어. 그래서 신경외과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네. 정확하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아주 쉬운 치료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비보험인가요? MRI로 정밀 진단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되면 아, 2주 이렇게 동안?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보험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산통과 맞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2주를 참아야 돼? 근데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경우는 우혈성 심부전인 환자,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 심부전 환자, 그리고 80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에 치료할 수가 있고요. 쿰멜시병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뭐 위원님께서 또 요거 중요한 거라면서 가져왔는데 이거 뭐 보통 기계 아니에요? 이거 베개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져오셨는지 2주간 보존적 치료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부서진 데다가 베개를 댑니다. 환자가. 베개를 대면 뼈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 상태로 굳는 게 좋은 거지. 네. 그냥 부서진 상태로만 2주 있으면 이대로 굳으면 우리 몸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박골절이 있는 환자는 베개를 내가 부서진 위치에다가 놓고 그리고 사실은 하루 종일 있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플 것 같아. 네, 그렇죠. 굉장히 아픕니다. 아니 그 어쨌든 부서진 걸 걔가 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펴지면서 굳고 그때 시멘트를 넣는 게 가장 좋지 아. 부서진 상태로 해버리면 그 상태 그대로 그렇죠. 딱 돼서 2차, 3차 여러 번 부서질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우리 대부분 보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 젊은 여성 환자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술이라든지 담배, 과도한 다이어트, 그 네, 네. 불균형한 뼈건강이니까. 식습관, 오. 출산, 수유
등으로 젊은 여성에서도 골 감소증, 골 다공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카페인, 당분, 나트륨이 있는 일명 단짠, 달고 짠 음식은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칼슘 섭취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뼈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지켜야 됩니까? 65세 이상의 여성, 그다음 70세 이상의 남성, 폐경기 여성, 저체중이나 고위험 약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1년에 한 합니다. 골다공증에서 골 감소증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1, 2년 뒤에 다시 검사해보면 다시 골다공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 걷는 운동, 비타민 D 섭취, 칼슘 및 뼈 건강 음식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특히 걷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되면 약간의 압력이 뼈의 밀도를 조밀조밀하게 합니다. 그냥 엮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 폐경되기 전에 그리고 젊었을 때 여러 번 많이 걸어서 저축을 많이 해야 늙어서 그 저축이 된 걸로 그걸로 지금 뼈를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것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춤추면서 걷는 그냥 걸어가는 아, 그냥 거예요.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수시로? 아닙니다. 잘못된 목 스트레칭은 목에 오히려 앉았습니다. 이거는 목이 안 어제도 이거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오늘의 주제는 뒷머리가 뻐근할 땐 경추성 두통입니다. 신경에 관련되어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 다루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통증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경추성 두통 굉장히 생소한 질병명인데 어떤 병인지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통이 너무 심하게 아프시면 네네. 주변에 약국 같은 데 가서 그렇죠? 개보린 주세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번 반복되거나 점점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면 그냥 불안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 머리에 심각한 게 있을 있는 것 거 같아요. 아니에요? 뇌종양. 뭐 뇌종양 뭐 여러 개 의심해서 오시는데 오, 그 중에 99%는 머리에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99%는 어떤 두통이 차지하냐면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이 아닌 기존의 외래에서 보면 이 경추성 두통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로 경추성 두통으로 오십니다. 와,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네. 생각보다 많아요. 경추성 두통은 이제 말 그대로 경추, 목뼈에서 시작된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과 머리는 서로 근육, 그쵸. 인대, 머리에 붙어 있어요. 뒷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뒷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 그리고 또 여기서 나면 요 신경들 있잖아요. 신경들이 뒷머리, 옆머리, 앞에까지 작은 신경들이 이렇게 피부 감각까지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 아프냐면 이게 옆머리까지 가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눈 주변이 아파요. 그래서 그 전에 어디부터 아프셨어요? 하고 작은 상이면 예전에 목이 좀 아팠고요. 여기도 좀 아픈 것 같은데 여기는 별론데 요새 여기가 많이 아파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경추성 두통이고 또 이게 또 심해지면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일어나나요? 이거 안 일어나게 좀 하면 좋은데. 잘못된 자세. 잘못된 그런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네네. 엑스레이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는 이게 거북목이라 그런 거고요. 진짜 이렇게 되겠죠. 예, 가운데는 이제 척추뼈가 서 있죠. 써 있네요. 예, 이게 저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일자목인데 네. C자 형태로 꺾인 세 번째 게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네. 요새는 거북목하고 일자목이 굉장히 흔해요.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분등 이러면서 이렇게 오세요. 맞아. 그렇죠. 이렇게 굽죠, 완전히. 예,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이게 목이 긴장이 돼요. 네네. 그러면 긴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근육통이 결국 이어지면 경추성 두통이 되고 더 나빠지면 목 디스크도 일어나고 팔까지 저리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치료법이 있나요?
네, 경추선 두통의 치료법은 기본적인 약은 씁니다. 진통제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고요. 환자가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주사 치료 같은 거를 하게 돼요. 예. 아, 저 환자는 지금 뒤집혀 있는 장면. 엎드려서 엎드려져 이렇게 있는군요. 계신 거죠. 엎드려서 이렇게 계신데 네네. 이렇게 해서 주사를 저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안전하게 주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주사 아플 것 들어오면 같아. 아플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여기 아프잖아요. 솔직하게 하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좀 아프죠. 조금 아프니까. 진통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주사로? 주사로 뭐 진통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소 마취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염증을 줄이는 주사를 이런 부분에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사 바늘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원이 되는 관절 주변의 부분, 근육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쪽하고 경추 1번 사이 여기는 혈관들이 지나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합니다. 그런데도 초음파를 보면 다 보이구나. 이걸 혈관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주사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게 경추선 두통도 우리 아까 바르지 않는 자세, 나쁜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네. 예방을 하려면 그 자세를 벗어나면 좋은데요. 어떤 예방법인지 좀 알려주시죠. 권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권해주세요. 빨리. 권해드리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세요.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 네, 왜냐하면 힘들겠네. 여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여유 있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뒷짐지고 있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좀 금방지게. 네, 좀 있습니다. 이 자세가 좋은 자세예요. 저는 환자들한테 쫓기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유 있고 밝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 생활할 때 항상 눈치가 보이는데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좀 위험받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내려야죠. 컴퓨터 같은 거를 오래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직업이 그건데 뭐 오래 하지 마. 어떻게 합니까?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돼. 저 그만두면 좋죠. 저도 그만두고 돈 많으면 그만두고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네. 1시간 내지 30분 동안은 5분 내지 10분 동안은 이제 여유 있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쉬시거나 네. 저는 등받이 목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눈 감고 쉬시기를 목까지. 까지 해서 쉬시기를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모니터예요. 모니터는 반드시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눈높이로. 그 다음에 정 가운데로 보셔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니터가 되게 낮아요. 낮아요. 많이 낮아요. 더 안 좋은 분들은 모니터가 심지어는 정면 안에 있어요. 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100% 여기 아파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수시로? 아닙니다. 잘못된 목 스트레칭은 목에 오히려 앉았습니다. 이거는 목이 안 어제도 이거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팔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큰 자세로. 목은 작은 근육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근육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동작들이 작은 근육한테는 부담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되도록이면 하시지 말고 하실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도록이면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가볍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로 천천히 하셔야 돼요. 뒷머리가 이렇게 아플 때 신경외과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경과도 있고. 특히 경추성 두통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요. 신경외과는 아시다시피 수련 과정에서부터 머리, 목에 대한 모든 질환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외과는 응급실의 터줏대감입니다. 제일 먼저 응급실에 부르는 과가 신경외과예요. 기본적인 약물 치료부터 주사 치료, 심지어는 수술 치료까지 그걸 모두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신경외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카테타를 보시면 이걸 예, 뭔가요? 이게 이제 신경성형수술은 주된 기구인데요.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카테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경 성형술입니다. 신경에 관련되어 발생한 통증에 대하여 다루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통증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분 네네. 허리 아프신 적 있으시죠? 아유 허리 아픈 나이가 됐죠. 그렇죠. 지금 뭐 허리 네. 뭐 감기 다음으로 네. 요통은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네. 허리 통증이 있고 척추 질환이 있으시면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은가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10명 중 1명에서 2명 정도 분이 없습니다.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신경 성형술이잖아요. 네. 신경을 예쁘게 성형을 한다는 건지 네. 이런 못생긴 신경이 있나요? 네, 그러게 성형. 생소해서 네. 우리가 어떤 이제 시술을 흔히 얘기하는 건지. 성형하면 수술적인 내용을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보다도 환경을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지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경을 뭐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성형을 뜻한 자인데 그게 아니라 그 신경 주변의 네.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네, 네. 문제 생기는 증상을 좀 치료한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성형술 뒤에 sul자가 붙어서 네. 수술 같아서 네네.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그러게요. 네. 분도 많이 계시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이런 카테타를 보시면 이걸 예, 뭐는가요? 이게 이제 신경성형술은 주된 기구인데요. 아. 실제로 주사바늘 정도의 굵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꼬리뼈 옆 미추홀의 신경공에 마취를 한 후에 카테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아. 천천히 신경관을 따라서 카테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네. 이 병변 위쪽으로 카테타가 위치하게 아 됩니다. 잠깐 이 네. 병변이 바로 디스크 아, 지금 예, 부위인가요? 협착증의 부위입니다. 아 협착증 부위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해서 일단 위치를 시킨 다음에 네네. 이 부분을 카테타를 밀거나 네네. 좌우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시죠? 네네. 움직여서 이 주변에 있는 유착을 걷어내고 약물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술이군요. 난 되게 복잡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촬영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네. 카테타가 들어가는 위치와 또 약물이 잘 투입되는지 그 다음에 유착 부위는 잘 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술을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경 성형술 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그 수술에 비해서 시술 시의 통증이 상당히 적고요. 시술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루 정도면 입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기 힘든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신경성형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의 고위험군인 고령 환자나 신장 투석 환자, 그다음에 간질환 환자, 또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환자에 따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받아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적은 시술입니다. 네,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물론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가장 그러니까요. 사용하면 좋은지 요걸 네.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대부분 이제 신경성형술을 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다양한 척추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아. 그래서 시술 대상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통증, 네. 척추관 협착증, 전이성 암 통증 또는 이미 척추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경성형술은 비수술적 치료법이지만은 기존 신경차선술에 비해 기술적인 숙련도가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경면허증을 가진 신경외과 의사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 건지. 네. 척추 질환 자체가 대부분 잘못된 자세나 또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감기에 다시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의 효과가 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시술 후 1에서 3개월 동안의 단기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 90%에서 85% 정도 되는데요. 1년의 장기 성적은 60에서 70% 정도입니다. 명확히 효과가 있는 시술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기존의 약물 치료나 신경 차단술을 없이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바른 자세,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생활 습관, 체중 관리 등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의할 점 이것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혈전정액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지하시고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당일날 약을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시술 후 한 3시간 정도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고요. 다음 날까지는 무리한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염 방지를 위해서 샤워는 24시간 후에 하시는 게 좋고 목욕은 3일 정도 후부터 가능합니다. 혹시 뭐 좀 운동, 바른 자세 좀 팁으로 좀 알려줄 거 없습니까? 저는 일단 시술하고 나서는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주로 강조하시고요. 네네.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어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걸을 때 일단 허리 보조기를 좀 차서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0보부터 시작해서 네. 5,000보, 7,000보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걷기 운동을 적절히 해주시는 게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약물 치료도 병행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